네 아파트 신우이 신혼집으로 넘겨라. 넌 시집 들어와서 나 모시고 살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마침 남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삿날 아침 이삿짐 센터 팀장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이었죠.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거실 소파 위 헐벗은 채 뒤엉켜 있던 두 남녀. 그중 한 명은 바로 시어머니의 아들,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지금부터 뻔뻔한 시댁과 위선자 남편을 향한 한 여자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며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창 밖으로 목을 쭉 빼며 오피스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네가 말한 그 기가 막히게 좋다는 집이냐? 아이고, 건물 한번 으리으리하고 삐까번쩍하네. 야야,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겠다. 시어머니가 손뼉을 짝 마주치며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시누이 정미가 껌을 짝짝 씹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유 옳게, 진작에 이렇게 알아서 납작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돼서 말이야. 눈치가 빨라야 시댁에서 사랑을 받는 거지. 안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구실하네. 정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제가 눈치가 많이 없었죠? 진작에 이렇게 모실 걸 제가 참 한참 모자랐네요.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덥석 끼며 오피스텔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제정신을 차렸네 그려. 그렇고 말고. 여자는 자고로 시어른들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야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법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경비원이 흘끔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네 집 딸인지 참 복도 많지. 우리 정미가 이제 번듯하게 시집갈 나이인데 이 정도는 되는 고급집에서 떵떵거리며 시작해야 남편한테 무시 안 당하고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 안 그러냐, 예.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우리 귀하신 아가씨 형님한테는 당연히 이 정도 최고급 집은 해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정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희 셋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15층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참아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려는 짜릿한 전율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야, 정미야. 너는 이 궁궐 같은 데서 살면서 어디 재벌가 아들내미라도 꽉 물어야 한다. 너같이 얼굴 곱겠다. 올케가 집까지 떡하니 바쳤겠다. 아주 신랑감들이 트럭으로 줄을 설 거다, 찌에. 아우, 엄마도 참. 동네 부끄럽게 목소리 좀 낮춰.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올케, 이 집 도대체 몇 평짜리야?
한 50평은 돼 보이지? 정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주 넉넉하고 넓어요, 형님. 직접 문 열고 들어가서 두 눈으로 딱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큼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띵 하고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복도 끝 1502호 앞에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팀장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짐 들어갈 준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 문만 활짝 열면 됩니까? 네. 지금 바로 싹 다 열어주세요. 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팀장이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준 번호였죠.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팀장이 문을 활짝 밀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엉켜 있던 두 사람이 쏘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라 차림의 남편 준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속옷바람의 젊은 여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누구야? 엄마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입은 뻐끔뻐끔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준석이 이불로 아랫도리를 가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수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아니야.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준석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야, 내 아들, 우리 귀한 아들이 저기서 왜 벌거벗고 튀어나와. 아이고, 4명이야. 시어머니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복도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새어나왔죠. 정미가 시어머니를 붙잡을 새도 없이 이불 속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 여시 같은 년아.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우리 착한 오빠한테 무슨 꼬리를 친 거야. 죽어.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정미가 여자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미친 여자야. 이거 안 나. 내 머리 다 빠지잖아. 아프다니까. 여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준석이 두 여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허둥댔지만 소용없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쓰러진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지난 1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석이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이불을 몸에 두른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수진아, 이거 진짜 다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준석이 제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오해? 웃기지 마. 내 벌거벗은 몸뚱아리랑 저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지 어디 한번 혓바닥 길게 늘어놓고 핑계나 대보시지 그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년 전 저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28배 시작한 온라인 유통사업이 32에 접어들며 크게 자리를 잡았죠.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온전히 제 이름으로 마련했고 통장에는 두둑한 여윳돈이 쌓여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 사업가라며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저는 자주 외로웠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할 사람이 그리웠죠. 거래처 미팅에서 준석을 처음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준석은 저희 회사에 물류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영업 담당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성실하고 수줍은 청년이었죠. 미팅 자리에서 준석이 커피잔을 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커피에 설탕 2스푼 맞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달달하게 타서 드시는 걸 눈여겨봐뒀거든요. 준석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제 커피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대표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제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싶거든요. 준석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야근하는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왔고 감기에 걸린 저를 위해 죽을 끓여 사무실 앞에 놓고 갔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데려가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준석이 운전대를 잡고 저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남들은 네가 돈 잘 버는 사장님이라고 우러러보지만 나는 그런 조건 하나도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내 옆에서 네가 이렇게 활짝 웃어주는 모습, 딱 그거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준석의 말에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진심이 사무치게 고마웠거든요.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준석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제가 마련해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고 준석은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준석이 제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평생 죽는 날까지 너 하나만 아끼고 바라볼게. 내 재산이 많든 적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저 남편으로서 평생 널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거야. 준석의 눈빛은 촉촉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진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준석은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국을 끓였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네가 매일 늦게까지 돈 계산하느라 힘든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회사 통장 관리나 복잡한 장부 정리 같은 건 내가 좀 대신 맡아서 도와줄까? 준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공금이고 단위가 꽤 큰 돈이 오가는 복잡한 일이라서 여보가 하기엔 좀 신경 쓰일 텐데. 에이, 부부 사이에 서로 믿고 돕는 거지. 너랑 나랑 한 몸인데 내 돈이 어딨어? 나는 그저 내 무거운 짐을 남편으로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응? 준석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업 통장 하나의 관리 권한을 준석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죠. 결혼 1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었죠.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거래처 미팅으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삐리릭하고 울렸습니다. 이어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거실 마룻바닥을 가로질렀죠. 아이고, 이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대낮에 다 큰 며느리가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고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안방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시계는 아직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허둥지둥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하고 자시고 해. 내 집 오는데 뭘.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 석자만 또렷하게 박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삼키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어머니. 됐고, 냉장고나 한번 열어봐야겠다.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듯 지나쳐 냉장고 문을 벌컥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반찬통 정리가 이게 뭐냔 말이야. 파김치는 왜 위 칸에 있고 멸치볶음은 왜 여기 처박혀 있어?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조리대 위에 쾅쾅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데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지. 어이구,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리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감히 말릴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때 잠에서 깬 준석이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준석이 하품을 하며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엄마가 얼른 뭐 좀 차려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방금 전 저를 향해 쏘아붙이던 그 서슬 퍼런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죠. 저는 준석 옆으로 다가가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준석아, 어머니 오시면 미리 좀 말해줘. 나 아무 준비도 못했잖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석이 제 손을 슬며시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준석이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준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녁까지 눌러앉았고 또 어떤 날은 안방 옷장을 활짝 열어젖혀 제 옷을 하나씩 꺼내보며 품평을 늘어놓았죠. 이런 원피스는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지. 나이 30 넘은 애가 이런 걸 입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 하겠니? 시어머니가 제 옷을 침대 위에 툭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준석을 붙잡고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자기가 며느리니까 좀 참아. 준석의 그 말이 되풀이될 때마다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했습니다. 오늘 꼭 좀 나와라.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식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식당 직원이 안내해준 룸의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정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정미가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언니. 왔어? 앉아. 정미가 제 앞자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손을 꼼꼼히 닦으며 헛기침을 두어 번 했죠. 수진아, 오늘 너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미 얘기 좀 하려고. 시어머니가 정미를 흘끗 바라보며 운을 뗐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죠. 우리 정미가 이제 시집갈 나이잖니. 근데 요즘 세상에 신혼집 없이 어떻게 시집을 가?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거 정미 명의로 좀 돌려줘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는 물컵을 쥐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못 들었어? 그 아파트 정미 주라고. 너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 모시고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미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도리잖아. 정미가 팔짱을 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그걸 왜 아가씨 명의로 돌려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시어미가 말하면 그저 예하고 들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며느리 도리를 몰라, 도리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벽 너머로 두렁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죠. 그때 룸의 문이 슬며시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석을 불러둔 모양이었습니다. 준석아, 잘 왔다.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라. 시어미 말을 이렇게 우습게 알아. 시어머니가 준석을 향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준석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준석의 손길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죠. 수진아. 준석이 저를 낮게 불렀습니다. 응, 준석아. 저는 준석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들어드리자.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내 얼굴 봐서 자기가 좀 양보해. 준석이 제 손을 꾹 쥐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석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낯선 빛을 발견했죠. 다정함으로 위장한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준석의 눈은 저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파트를, 제 재산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하는 굶주린 짐승의 눈이었죠. 저는 잡혀있던 손을 슬며시 빼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쭉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식당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이 저를 낯설게 마주봤죠.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물인지 저조차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노랫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채웠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시동을 끄자 준석이 안전벨트를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뭘. 준석이 저를 돌아보며 심상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재산이라니.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준석아. 저는 앞유리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했으니 이제 다 우리 거잖아. 엄마 소원 하나 들어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준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어깨 위에 얹힌 그 손이 마치 뱀이 감긴 것처럼 소름 끼쳤죠. 살며시 몸을 틀어 준석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피곤해. 먼저 올라갈게.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심장이 방망이질을 쳐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저는 그대로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소리 죽여 흐르는 눈물이 손바닥을 흠뻑 적셨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 제 성공을 존중한다던 그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이었단 말인가.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규칙적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이제 분명해졌죠. 이 집 안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한정식집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의 압박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휴대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죠. 수진아, 언제까지 대답을 미룰 거니? 정미 시집갈 날 잡아놨는데 신혼집이 없으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다그침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준석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하며 저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죠. 엄마가 우시더라.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준석이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만 하염없이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밥알 하나 넘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석이 지인 결혼식이 있다며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두고 갈게. 술 마실지도 모르니까. 준석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쳤죠. 그때 문득 지난주에 남편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꽉 찼다고 투덜대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새 메모리 카드를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이참에 갈아 끼워두면 좋겠다 싶었죠. 저는 자동차 열쇠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석의 검은색 세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오래된 것부터 지워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목록을 훑던 제 눈이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주차 중 녹음 파일 하나가 유난히 용량이 컸거든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오늘 오피스텔로 몇 시에 갈 거야? 젊은 여자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따 8시쯤. 마누라한테는 회식이라고 둘러댔어.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고 끈적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기 마누라 언제 정리할 거야?
나 이렇게 숨어 사는 거 지겨워. 여자가 앙탈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아파트만 손에 넣으면 다 정리할 거야.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준석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준석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죠.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콱 막혀 가슴을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귓속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렸죠. 노트북 화면 속 재생 밤안이 무심하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파일을 제 외장하드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원본은 지운 것처럼 감쪽같이 처리해 두었죠. 그날 밤 준석은 술에 취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준석이 옷을 벗어 던지는 소리,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가 어둠 속을 채웠죠. 낯익은 그 소리들이 그날따라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준석이 눕자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더 붙였습니다. 준석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 못했죠. 천장을 응시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이 인간들이 무너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심부름센터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곳을 미리 알아둔 참이었죠.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백의 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소장이 낡은 소파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준비해 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남편 뒷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사진, 동선, 만나는 사람. 전부 다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장이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하게 뽑아드리죠. 소장이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심부름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가 저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죠. 정확히 열흘 뒤 심부름센터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준석이 노란 머리의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채 강남의 어느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앳된 얼굴에 몸매가 유난히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준석의 얼굴은 실실 해벌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이것저것 어깨에 걸쳐보며 준석에게 웃어 보였고 준석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을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봉투 맨 아래에는 조사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조은채, 나이 31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준석과 만난 것으로 추정되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오피스텔은 준석 명의로 최근 6개월 사이에 계약된 곳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세금 8억.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 캐비닛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석에게 관리를 맡겼던 사업 통장 사본을 꺼내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훑었죠. 수천만 원씩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준석이 자기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 여자의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죠.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딴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보고서를 캐비닛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분노를 터뜨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때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정미 예식장 계약금까지 다 냈어. 신혼집을 못 구하면 그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정리는 무슨? 며느리가 시어미 말에 무슨 마음 정리를 그렇게 오래 해?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뭘 생각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며느리 도리를 다 못한 제 잘못이죠. 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훅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잘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이삿날은 제가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라니. 무슨 좋은 집?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신식 오피스텔이에요. 저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정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야. 얼른 와봐. 내 올케가 강남에 좋은 집을 준비했대.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한 번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쓸어 넣을 판이 서서히 짜여지고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어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법대에 다니던 선배의 명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선배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선배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하연 선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도와줘. 이거 좀 봐줘.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하연 선배가 봉투를 열고 사진과 서류를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선배의 미간이 점점 깊게 파여갔죠. 이거 아주 지독한 놈을 만났네.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댔어. 하연 선배가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응, 선배. 나 이 인간들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하연 선배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이건 시간과 증거 싸움이야. 하연 선배가 볼펜을 집어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선 이혼 소장부터 접수 준비해 두자. 재산 가압류도 미리 신청해 놓고 남편 명의 통장이랑 오피스텔 다 묶어놔야 돼. 하연 선배가 종이에 쓱쓱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한테 폭언한 거 녹음 있어? 아니, 아직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자리마다 다 녹음해. 휴대전화 녹음 앱 켜두고 나중에 위자료 소송할 때 다 증거로 쓸 거야. 하연 선배가 저를 똑바로 보며 당부했습니다. 응, 그럴게.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하연 선배가 볼펜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판을 짜는 건 좋은데 절대 흥분하지 마. 저 인간들이 스스로 판에 걸어 들어오게 해야 돼. 알겠지? 하연 선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솟을 뻔했지만 꾹 참았죠. 응, 선배.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명의를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근저당 설정과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연 선배를 통해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준석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과 준석의 개인 통장 3개도 가압류 절차를 밟았죠. 물론 준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통보 시점을 이삿날에 맞춰 정확히 조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석이 퇴근해서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갈치조림을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옮겼죠. 오늘 반찬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준석이 식탁으로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랑 계란말이 했어. 앉아.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준석이 젓가락을 들며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자기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준석이 갈치살을 발라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나 마음 정했어.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저는 밥 공기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췄죠. 진짜야? 준석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나도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는 밥을 한술 뜨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준석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 눈에서 흐르는 만족스러운 빛이 저를 향해 번져왔죠. 잘 생각했어, 수진아. 진짜 잘 생각했어. 준석이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이 손을 언젠가 반드시 내동댕이 치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준석아, 아파트 명에 넘기는 건 조금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세입자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법무사 통해서 서류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저는 준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준석이 물컵을 들며 물었습니다. 두어 달은 걸릴 거야.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는 임시로 다른 데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엄마랑 상의해 봐야겠네. 준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머니께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알아봐 드릴까 해. 강남 한복판에 위치도 좋고 새 것 같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 저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그런 데는 월세도 비싸잖아. 준석이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묘하게 떨렸죠.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저렴하게 얻은 거니까.
2달만 계시라고 할 거야. 저는 물컵에 물을 따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준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자세한 주소는 이삿날 알려드릴 거야. 미리 말하면 어머니가 먼저 가보시고 이러쿵 저러쿵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고 있었죠. 자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낯선 데 가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준석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실 거야. 걱정 마. 저는 갈치조림을 준석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내내 준석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어색했고 물도 자꾸 들이켰죠.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던진 미끼가 정확히 목구멍에 걸린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준석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삿날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그래. 준비할게. 근데 정말 좋은 집 맞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놀라실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새 것 같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저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정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야, 우리 이제 강남 사람 된다. 강남. 시어머니의 흥분한 목소리에 정미의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정미가 수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며느리 도리인데.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콧방귀 소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죠. 오히려 짜릿하게 즐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 엄마 이사 준비하시라고 해. 근데 진짜 어디로 가시는 거야? 준석의 다급함이 문자 속에서도 느껴졌죠. 저는 답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당신도 그날 시간 좀 비워둬. 어머니 이사 짐 옮기는 거 도와드려야 하니까.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한 끝에 가장 손이 빠르고 입이 무거워 보이는 곳을 골랐죠. 이삿짐 센터 팀장에게 저는 미리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당일 아침에 제가 알려드리는 오피스텔로 짐을 옮겨주세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문 열고 짐부터 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팀장이 봉투 무게를 가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척척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삿날 전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서 준석은 이미 코를 골며 잠이 들어 있었죠. 내일 이 인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상상하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방 안쪽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혼 소장, 재산 가압류 통지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모든 서류가 하연 선배의 도장이 찍힌 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미리 챙겨둔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쳐두고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 세상이 가장 고요해지는 그 순간처럼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죠.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옅은 화장을 마치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죠. 준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벌써 일어났어? 준석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응, 오늘 어머니 이사하시는 날이잖아. 준비할 게 많아서. 저는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갈까?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회사 일 있다며. 나 혼자 어머니 모시고 갈게. 이따 짐 정리 다 끝나면 그때 오면 돼. 저는 커피잔을 준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그래, 그럼. 나 회사 좀 들렀다가 오후에 갈게. 준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준석은 그 오피스텔에서 상간녀와 늦잠을 잘 생각이었겠죠. 제가 그곳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려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8시 반, 저는 차 열쇠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정미가 반색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왔어? 엄마 지금 나갈 준비 다 하셨어. 정미가 새하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수진아, 옷은 그게 뭐냐? 강남에 이사 가는 날인데 좀 격 있게 입고 오지.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짐 옮기려면 편한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됐다. 얼른 가자, 얼른. 시어머니가 손가방을 들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 말을 어찌나 안 듣는지.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룸미러로 저를 흘끗거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알아서 기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녹음 앱은 이미 원피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부족했죠. 저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뒷좌석에 정미가 창밖을 내다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 강남 어디쯤이야? 근처에 백화점도 있겠지? 당연하지. 강남인데 백화점이 없겠니? 우리 딸 이제 강남 사모님이야. 시어머니가 정미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차창 넘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진입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자랑은 더욱 요란해졌죠. 목적지인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그 좋다는 집이야. 아이고, 건물 한번 삐까번쩍하네. 시어머니가 손뼉을 짝 마주치며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정미가 차에서 내리며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언니, 진짜 대박이네. 나 여기서 살면 인생 역전이야. 정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에 미소를 걸어둔 채 대꾸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아가씨. 로비에 들어서자 미리 도착해 있던 이삿짐 센터 팀장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짐도 트럭에서 대기 중입니다. 팀장이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하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말을 던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정미야, 옷매무새 좀 봐라. 새집 들어가는데 단정해야지. 시어머니가 정미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1502호 앞에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팀장님, 문 열어주세요. 저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팀장이 도어락에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팀장이 문을 활짝 밀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이불 하나만 걸쳐놓고 뒤엉켜 늦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이 쏘스라치게 놀라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라 차림의 준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문 쪽을 바라봤죠. 그 옆에서 속옷바람의 젊은 여자가 이불을 잡아당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여자의 비명이 오피스텔 안을 쨍하게 갈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죠. 입은 뻐끔뻐끔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이불로 아랫도리를 가리며 벌떡 일어섰죠. 어머니, 이게 아니라. 준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뒷걸음질을 쳤죠. 내 아들, 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복도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새어나왔죠. 정미가 시어머니를 붙잡을 새도 없이 이불 속 여자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미가 여자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아프다니까. 여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정미가 여자의 뺨을 짝짝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오빠 돈 뜯어먹고 살면서 뻔뻔하게 무슨 헛소리야. 여자가 이불을 붙잡고 소파 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준석이 두 여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허둥댔지만 소용없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앞에서 서성거렸죠. 저는 복도에 쓰러진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지난 1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석이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이불을 몸에 두른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준석이 제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인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준석이 무릎을 꿇으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죠. 수진아, 제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가 나한테 매달려서. 준석의 입에서 구차한 변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발끝으로 밀어냈죠. 당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자 탓만 하네. 진짜 최악이다, 최준석. 저는 준석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준석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죠. 그때 소파에서 여자가 이불을 붙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야? 왜 남의 집에 들이닥쳐서 난리야?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남의 집? 이 오피스텔 전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 8억, 내 사업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최준석이 횡령해서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지.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준석을 돌아봤죠. 오빠, 이 여자 말 진짜야? 이거 오빠가 회사에서 정당하게 번 돈이라며. 여자가 준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준석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죠. 저는 어깨에 걸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꺼내 준석의 얼굴에 툭 던졌죠. 서류가 준석의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재산 가압류 통지서도 같이 있고 당신 통장, 이 오피스텔 다 오늘자로 묶였어. 저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석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준석이 서류를 손에 쥔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준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얘기? 이제 우리가 만날 자리는 법정뿐이야, 최준석.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지시했죠. 팀장님, 119 좀 불러주세요. 어르신 쓰러지셨어요. 팀장이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소파 위 여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톱에 긁힌 정미의 뺨에서 피가 배어났고 정미의 손에 뜯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소파 위에 흩어졌죠. 오빠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좀 떼어내라니까. 정미가 발버둥을 치며 준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오피스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음껏들 지지고 볶고 살아.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저는 조용히 내뱉고는 오피스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원피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정지시키고 하연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죠. 선배, 시작됐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이번에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이삿날 소동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서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 지수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로비에 최준석 씨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비 불렀어요? 네,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층까지 다 들리고 있어요. 지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 입고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준석의 고함이 로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죠. 박수진 나오라 그래. 이 로비 다 뒤집어 놓기 전에 당장 나오라고. 준석이 안내 데스크 앞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셔츠 단추는 반쯤 풀어져 있었죠.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방문객 몇 명이 겁에 질려 벽 쪽으로 몸을 붙이고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준석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준석?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석이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하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왔지. 이 회사 내 지분 있는 거 알잖아. 준석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지분? 무슨 지분? 저는 팔짱을 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뒷바라지했는데 자기 사업 크는 동안 내가 옆에서 뒷받침해줬잖아. 그게 다 내 몫이라고. 준석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로비 안내데스크의 직원 2명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뒷바라지? 최준석, 당신이 회사에 발 한 번이라도 들여놨어? 내 통장에 손 댄 것 말고 당신이 이 회사에 뭘 했는데?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녹음 앱은 이미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준석이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이혼당하면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봐? 준석이 제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경비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어이, 손님, 뭐 하시는 겁니까? 건장한 경비원이 준석의 팔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준석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나, 이거 놓으라고. 내 마누란데 내가 좀 만나면 안 돼? 준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소장님, 이분 외부인이에요. 경찰 불러주세요. 저는 경비소장을 향해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비소장이 무전기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석이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경찰은 좀 그러잖아.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응? 준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준석을 돌아보지 않고 안내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죠. 로비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준석을 데려가는 동안 저는 사무실로 올라와 하연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방금 준석이 회사에 쳐들어왔어. 업무 방해로 신고했고 로비 CCTV랑 녹음 다 확보해놨어. 잘했어, 수진아. 그거 다 나중에 위자료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하연 선배의 목소리가 든든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는 순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나쁜 년아. 네가 내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딴 여자한테 갔겠어? 네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고 시어미 말도 안 듣고. 시어머니의 고함이 사무실 안을 쨍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볼펜을 들었죠.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바람난 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당연하지. 여자가 남편 하나 붙잡아두지 못하면 그게 여자야. 어디서 감히 이혼을 들먹여.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오피스텔에 왜 갔겠어. 다 네가 집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밖으로 도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입가경이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잘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 다 잘 들었어요. 들었으면 당장 이혼 소장 취소해. 그리고 내 아들 다시 받아들여.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하연 선배 이메일로 전송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여러 통이 와 있었죠. 박수진 씨, 나 좋은 채예요. 당신이 우리 집 문 강제로 열고 쳐들어와서 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주거침입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문자 내용에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장 위자료 소송 취하하고 나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5천만 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다 폭로할 거예요. 이어진 문자는 아예 협박이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하연 선배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 하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박 대표님, 요즘 좀 이상한 얘기가 돌던데요. 무슨 얘기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대표님이 남편분 재산 다 빼돌려서 이혼 청구하셨다고. 남편분이 억울해서 회사까지 찾아왔다면서요? 거래처 사장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시댁 식구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뿌리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상황이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워낙 소문이 파다해서 저희 이번 계약건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거래처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그리고 상간녀까지 이 인간들이 짜고 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작정한 것이 분명했죠. 가장 중요한 투자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분기 투자 검토를 좀 더 미루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한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상황을 정리해 나갔죠. 준석의 회사 난동,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상간녀의 협박 문자.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뿌린 소문의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죠. 저는 만년필을 들어 종이에 다음 행동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첫째, 준석의 횡령을 정식으로 형사 고발할 것. 둘째,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을 위자료 소송에 추가할 것. 셋째, 상간녀의 협박 문자를 근거로 별도 위자료 청구를 걸 것. 넷째, 거래처와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것. 계획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저는 하연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갈게.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하연 선배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준비된 카드 다 꺼낼 시간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이제 곧 꺼지게 될 것이었죠. 저는 창가에 잠시 서 있다가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번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하연 선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연 선배가 회계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이쪽은 우리 사무실이랑 오래 일한 이 회계사님이야. 준석 씨 자금 흐름 다 뽑아냈어. 하연 선배가 회계사를 소개했습니다. 회계사가 두툼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박 대표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최준석 씨가 회사 자금에서 총 5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이요. 회계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준석이 거래처 대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옮긴 돈, 그 돈이 다시 좋은 채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금과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으로 흘러들어간 흐름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 확실합니다. 액수가 크니까요. 회계사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하연 선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할래? 형사 고발까지 갈래? 당연히 가야지, 선배. 이번엔 조금도 봐줄 생각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연 선배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준비한 증거자료 일체를 넘겼죠. 회계보고서, 계좌 거래 내역,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되어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수사 진행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서랍에 챙겨 넣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석의 통장이 모두 동결됐다는 소식이 하연 선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조은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죠. 박수진 씨, 저 정말 몰랐어요. 그 돈이 회사 돈인 줄. 저도 피해자예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문자를 읽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줄이 끊기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저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 하연 선배에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조은채가 오피스텔에서 준석의 물건을 몽땅 내다버리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연 선배가 위자료 소송장을 조은채에게 보내려 하자 조은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이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죠. 시댁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준석이 진 빚과 저에게 물어내야 할 배상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강북의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나야 했죠. 시누이 정미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밥도 못 드시고 누워만 계셔. 언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회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법원 앞에서 하연 선배와 만났습니다. 수진아, 오늘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하연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이미 준석과 준석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몰라볼 만큼 초췌해져 있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헐렁하게 걸친 낡은 양복이 준석의 몰락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방청석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서슬은 남아있지 않았죠. 재판이 시작되고 하연 선배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준석의 횡령 회계 자료, 조은채와 함께 찍힌 사진들,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회사 로비 난동 영상,
그리고 조은채가 저에게 보낸 협박 문자까지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준석의 어깨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몇 번 반박을 시도했지만 완벽한 서류 앞에서 그 반박은 힘없이 무너졌죠. 판사가 마지막으로 준석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석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여동생 부양 부담이 너무 커서 판단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준석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준석이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낮게 울렸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유책 배우자로 최준석 인정, 위자료 최고액 판결, 횡령금 전액 반환 명령. 주문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준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준석이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준석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경위를 잠시 만류했습니다. 준석을 내려다보는 제 눈에는 이제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다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침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최준석. 저는 준석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석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 감방 가면 어떻게 하냐고. 준석이 제 다리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판 무덤이야. 평생 그 안에서 잘 지내. 저는 낮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준석의 소나기 힘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저는 준석의 손을 발끝으로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 매정한 년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감방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죠.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폭언들, 그 녹음이 오늘 판결에도 다 반영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을 붙잡힌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로 편해집시다. 저는 조용히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뒤로 준석과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연 선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진짜 잘 버텼어. 하연 선배의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고마워, 선배. 선배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거야. 저는 하연 선배를 마주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준석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날 저는 회사 대표실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신규 프로젝트 승인 서류에 최종 서명을 했죠.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 사무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신우이 정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를 열어
정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도 함께요. 이 오랜 악연의 마지막 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빛 위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두 발을 올려놓았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뒤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했죠.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와 마룻바닥에 노란 물결을 그렸습니다. 저는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평범한 아침의 소리들이 어찌나 낯설고 소중하게 들리던지요. 커피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석의 옷가지, 준석의 신발, 준석이 남긴 흔적들은 모두 정리해서 내다버린 지 오래였죠. 거실은 다시 온전한 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삼키자 뜨끈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았죠.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이제야 자리를 잡고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몸을 웅크리고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개운했죠. 낮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죠.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우르르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얼굴 봐라. 진짜 고생했다. 이 자식아.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지. 다른 친구가 저를 나무라듯 말했죠. 미안해, 얘들아. 나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스타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는 동안 오랜만에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사업은 계속할 거지? 응, 오히려 더 크게 하려고. 이번 위기 넘기고 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죠. 박수진, 파이팅! 우리 수진이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왔죠. 무엇보다 보류됐던 신규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인터뷰 요청도 심심찮게 들어왔죠.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최근 어려운 개인적 시련을 겪으신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기자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 지었죠. 시련이 저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을 갖게 됐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가끔은 준석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내며 형기를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준석의 면회를 위해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시누이 정민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저는 이제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이 그저 낯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무덤덤함만 남았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 그 한정식 집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그날 회사 근처 꽃집에 들렀습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테이블 위 크리스털 화병에 프리지어를 꽂아두니 집안 가득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녁에는 근사한 와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혼자만의 조촐한 축하 자리였죠. 와인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이 창가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창가에서 저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향해 저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박수진,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삼키자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연 선배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해? 하연 선배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와인 한잔하고 있어. 선배는? 나도 마침 야근 끝났는데.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자. 나 지금 내 아파트 근처 지나고 있어. 하연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라와. 와인 한 잔 더 있어. 저는 반갑게 대답했죠. 10분 뒤 하연 선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하연 선배가 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 재판 완전히 끝난 지 딱 반년 되는 날이야. 하연 선배가 케이크 상자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배, 그런 것까지 기억해?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제일 통쾌했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 하연 선배가 소파에 앉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와인잔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죠. 쨍 하는 청량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진아, 진짜 이제 시작이다. 너 앞으로 얼마나 대단해질지 나 지켜볼 거야. 하연 선배가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연 선배의 잔에 제 잔을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로 강남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져갔죠. 지난 1년간 저는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그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다정함에 기대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죠. 제 두 발로 서서 제 두 손으로 제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프리지어가 은은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하연 선배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온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꿈에 관한 이야기. 밤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마음은 더 가벼워졌죠. 창밖의 강남 야경이 조용히 두 사람의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될 것이었죠. 그 하루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수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정한 미소 뒤에 탐욕을 감추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 말이죠. 박수진 씨가 만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판을 짰고 마침내
그 뻔뻔한 인간들을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수진 씨가 복수 그 자체에 갇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벼랑 끝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지킬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픔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